도둑맞은 집중력. 이 책에 나오는 내용하고 결국은 교회를 같이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할까요? 오늘은 도둑맞은 집중력, 이 책의 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의 기업 모델과 집중력, 이런 내용으로 얘기 드리려고 그래요. 본 책에서는 챕터 6 그리고 챕터 7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챕터 6는 타이틀이 이래요. 우리를 추적하고 조종하는 테크 기업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집중력을 뺏어가는 그 원흉이 누구냐? 결국은 우리를 추적하고 조종하는 그런 하이테크 기업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요하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979년생이고 아주 영국 출생이지만은 아주 뛰어난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상도 여러 번 많이 받았고 나이는 젊지만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그 저널리스트예요. 그리고 오늘 얘기하려는 또 그 제임스 윌리엄스, 이 사람은 미국의 작가인데 이 사람도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천재라고 봐야 되지. 이 사람 책이 Stand Out of Our Light, 그 빛에서 나와서 이 발로 서라. 이 여기서 라이트라는 거는 어떤 그런 핸드폰이라든가 PC에 나오는 그런 걸 라이트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책을 써가지고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 IC 그룹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총장이에요. 모든 신입생이 들어와서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이 책부터 공부를 읽어라. 이 책부터 읽어라. 그런 책이 몇 권 있는데 거기에 지정이 된 책이에요. 이 Stand Out of Our Light. 우리나라에 번역은 안 됐는데 이게 지금 그 요한 하리가 얘기하는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한 건데 이 광경이 그래요. 작년이죠. 작년에 프레스턴 대학교 입학했을 때 이 윌리엄스가 말이에요. 신입생들 많고 강의하는 그런 장면. 또 맨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 프레스턴 대학 총장이고 대학교 입학하는 사람들에게 니들 제대로 공부를 하기 전에 이 책부터 읽어봐라. 그런 학자예요. 이 사람 얘기도 오늘 할 거고 그리고 이 스탠드아웃 더블 라이트라는 거는 이런 거 정보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시대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정보를 말해 몇 사람들의 독점을 하는데 이 그게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한 그 책이에요. 먼저 제임스 윌리엄스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제임스 윌리엄스는 요한 하리가 한 얘기예요. 내가 프로비스 타운에서 근본적인 실수를 하나 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년간 구글의 전략 전문가로 일하다가 섬뜩함을 느낀 뒤 인간의 주의력을 연구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자신의 동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내고자 그 회사를 그만두고 옥스퍼드 대학으로 떠났다. 그는 내게 디지털 디톡스가 해결치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럼 요한 하리는 이 집중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미국으로 도망을 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프로비스타운에 가서 그냥 책만 보고 명상만 하고 온 친구인데 그게 해결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디지털 디톡스라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핸드폰을 어떻게 한다든가 뭐몇 가지 많은 해결책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해결책이 아니다. 윌리엄스가 얘기한 게 일주일에 이틀씩 바깥에서 방독면을 쓰는 노력이 환경 오염의 해결책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개인 차원에서는 단기간 특정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이 디지털 디톡스가 지속 불가능하고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광범위한 사회에서 거대한 침략 세력이 우리의 주의력을 크게 바꿔놓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환경의 변화만이 진정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의 절제가 주요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를
개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결국은 이 핸드폰, 이 디지털 디톡스의 문제라든가 이 문제가 오늘날 양극화의 문제고 같은 문제예요. 어떤 차원의 문제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이민 문제라든가 또 유럽에서는 이거 유민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라든가 이 시대에 대충 대부분의 거대한 문제가 다 이 윌리엄 제임스가 고민하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또 이 뭐야 이 요한하리가 만난 사람이 트리스탄 헤레스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미국의 기술 윤리학자, 그 기술을 하는데 윤리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Center for Human Technology의 전무이사인데 이 친구가 이 친구도 구글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최첨단 기업에서 거기서 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뛰쳐나온 사람이에요. 이 해리스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자랐어요. 그 베이 지역이라는 건 샌프란시스코가 넓은 지역이에요, 사실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이라는 건. 바닷가니까 바닷가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애플에서 인턴으로 일하다가 스탠퍼드 대학 가서 컴퓨터 과학을 공부했는데 이때 BF BJ 포그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BJ 포그라는 사람은 이 소위 퍼스베이시브 테크놀로지 랩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소위 이 집중력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선각자예요. 이런 사람하고 같이 연구를 하다가 듣고 구글 들어갔다가 뛰쳐나온 사람. 그래서 그 디 애틀란틱이라는 잡지가 있잖아요. 여기에 해리스는 실리콘밸리의 양심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그런 인물이고. 먼저 윌리엄 제임스라든가 저희 트리스턴 해리스라든가 앞으로 나올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런 데가 나도 가봤지만은 구글 플렉스라는 데, 구글 플렉스라는 데는 뭐냐면은 구글 캠퍼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마 가본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나도 여기 한 두어 번을 가봤는데. 2011년이라는 역사의 한순간에 구글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전달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트리스탄이 한 얘기예요. 당시 구글은 소위 트리스탄은 펠로 엘토에 있는 구글 문도 구글 플렉스에서 일했다. 매일 10억 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않을지를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있었다. 훗날 크리스토는 청중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방에 걸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방은 제어실인데 100명 정도 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작은 다이얼이 달린 책상 위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바로 그 제어실이 10억 명의 생각과 감정을 결정해요. 통상과학 수설처럼 들리겠지만은 이런 곳이 지금도 실제로 존재해요. 제가 이걸 아는 거는 저도 그런 지어실 중 한 곳에서 일했기 때문이에요. 아, 구글과 지메일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트래시다는 동료들에게 묻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20억 명의 마음을 윤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 20억 명의 주의력을 윤리적으로 조직할 수 있을까? 이러면 좋겠는데, 구글은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구글을 보게 하고 유튜브를 보게 하고 어? 이런 데 참여시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만 하도록 직원을 몰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 연구하고 있는 데가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데다. 이건 내용을 알고 보니까 더 이상 못 있겠더라고 뛰쳐나옵니다. 지메일 팀에서 강도 높게 일하는 데 트리스타는 구글이 사람들의 집중력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데요. 실리콘밸리에서. 친구들이 일하는 거의 모든 회사가 다 우리의 집중력을 강탈하려고 하고 있다. 트리스탄이 말했다. 지난 몇 년간 정말로 우려되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업계에 들어온 친구들의 이자는 인간 본성을 조종하는 분비 경쟁에 휘말려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대기업에, 세계적인 대기업에 있는 친구들이 가장 그 기술의 핵심 부서에 있는 친구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낀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에 도움이 되나? 이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구글 플렉스에 있다가 뛰쳐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저기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의 집중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말이에요. 일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특히 말이에요.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조금만 틈이 있으면 여기에 매달리고 있잖아요. 우리 저기 최 사장님처럼 문제가 있으면 회사를 그만두는 거 나와가지고 완더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창조력이 생기는데 계속 여기에 눈만 뜨면 매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완다링을 조차 할 시간도 조차 없는 거야, 젊은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다 피곤하고 교실로 들어가면 다 엎어 누워있고 이게 다 이런 거 집중력을 강탈하는 말이에요. 이런 대기 테크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핸드폰을 확인하는 트레드밀을 위해서 현대에는 살아가고 있다. 트레드밀이라는 건 왜 피트니스 센터에서 뛰고 있는 그런 기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차분한 정신 상태를 만드는 방향으로 우리의 상품을 설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뛰쳐나온 거예요. 영어로 What if we designed to minimize stress and create calmer state of mind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제품을 설계해야 되는데 지금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붙잡고 나도 마찬가지. 나처럼 생각 있는 친구도 이거 한번 저기 노트북을 들어가서 이렇게 다른 뉴스를 보다 보면 계속 스크롤 다운을 하게 돼요.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말할 수가 없죠. 이게 굉장히 현대인을 환경 위기만큼 인간의 정신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 구글에 있던 말이에요. 아자라스키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도 센터 포 휴먼 테크놀로지 공동 창립자인데 이 스톨스토노 같이 만들었는데 이 친구는 이 무한 스크롤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괴로움을 끼는 거. 다시 말하면 컴퓨터 한번 들어보면 PC를 한번 들어보면 계속 스크롤을 하게 되는 그런 기술을 만든 친구가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여러분 아마 아자레스킨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을 테지만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해 왔다. 이 아자레스킨은 바로 이 친구예요. 실제로 그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자는 실리콘밸리 최고 엘리트 집단에서 성장했다. 자신들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는 확신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면 제프 레스킨이라고 이 사람도 천재인데 좀 일찍 돌아가셨죠. 1970년대 애플에서 맥킨토시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티브 잡스보다 나이가 좀 많죠. 스티브 잡스의 흉내볼 되는 사람 같이 일을 했어요. 그의 작업은 레스킨이 사막한 직후 그의 아들 레스킨에 의해서 점점 확증되고 이어지고 있다. 이 레스킨은 단순히 기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레스킨은 종합적인 기술로예요. 이 제프 레스킨이라는 사람은 음악도 연주할 수 있고 그림도 좋아하고 이런 어떤 그 르네상스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다시 말해 아자 레스킨한테 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왜 기술을 만들까? 우리가 기술을 만드는 이유는 기술이 우리 안에 가장 인간적인 면을 끌어내야 확장하기 때문이야. 그게 붓의 목적이야. 여기서 붓이라는 건 그림 그리는 붓입니다. 첼로를 해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이 기술들은 전부 우리 안에 어떤 면을 넓혀줘. 기술은 우리를 초인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우리를 더욱더 인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이걸 영어로 읽어봐야 돼요, 사실은. What is technology for? Why do we even make technology? We make technology because it takes the 쭉 하고 맨 마지막에 technology is not about making us superhuman. It's about making us extra human. 이거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기술이라는 건 not about making 우리를 슈퍼 초연으로 만드는 게 아니야. It's about making us extra human. 여기서 extra라는 거는
영화에 나올 때 엑스트라들은 말이 있지만은 여기서 엑스트라는 말은 모아라는 뜻이에요. 어떤 우리 인간의 특수한 부분에 어떤 특정한 부분을 좀 더 모아, 좀 더 확장시키는 그런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를 초연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인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엑스트라 인간적이라는 게 자기 어떤 특수한 부분에 인간 내면의 어떤 특수한 부분을 인간적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문제는 현대의 그 거대 기업의 첨단 하이테크 기업이 또 이런 또 AI 기술이 이런 모든 기술들이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확장시켜주는 건 좋은데 이것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사회 시스템을 타락시키거나 빈부격차를 확장시키거나 이런 쪽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다시 말하면 테크놀로지의 기본적인 윤리를 이 제프 레스킨이 아자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부구를 뛰쳐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재 젊은이들이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많이 만들지만은 그 테크놀로지를 만든 것도 시니어들, 우리 선조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길을 알려주는 것도 우리의 선조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장자 같은 사람들이 이미 과거에 어떤 그런 기신기사, 기술의 문제에 대해서 다 토론을 다 한 겁니다. 이게 다 사실. 근데 이렇게 거대한 기술이 될지는 몰랐지, 장자. 그래서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말이에요. 전에 우리가 오랫동안 내가 유발 하라리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유발 하라리가 Lessons for the 21st Century 21세기를 위한 21세기라는 책에서 이때 이미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이 사람이 19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어른에 의존하는 것처럼 위험한 도박이다. 왜냐면 어른이라는 게 다 아는 게 아니거든. 어른이라는 것들도 다 정신없이 이 시대를 헤쳐온 사람이에요. 소수만이 어떤 이 기술사의 위험을 이미 알았죠. 기술 자체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은 내가 누구인지 알 때만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내가 어떨 때 내가 행복하고 어떨 때 내 인생에 가치가 있고 어떨 때 내가 이 지식이라는가 내 기술의 가치가 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거. 내가 인간으로서 무엇을 어떤 바람직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될 때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건강한 가치관을 갖고 있을 때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무리 세계적인 유명한 경제학자라도 노벨상을 탄 그런 경제학자라도 말이에요. 그런 철학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저런 거 뭐죠? 그런 이상한 채권 펀드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말이에요. 월스트리트를 타락시키잖아요. 그런 노벨상 탄 학자가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모른다면 앞으로는 기술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목표를 결정하고 나의 삶을 통제하기가 너무나 쉬워진다. 이 테크놀로지가 나를 통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트리스타이나 윌리엄스나 요한 할이나 제프나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이 기술이 나를 통제하게 만들지 못하게 했다 이런 얘기. 얼마나 그 위대한 얘기입니다. 요한 할의 얘기는 이 시대에 가장 깊이 있는 철학의 얘기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건 그 소위 구글 컴플렉스의 사무실 모습 아니에요. 겉으로는 멋있어요. 멋있고 그런데 기술이 말이에요. 인간을 더 잘 이해하게 됨에 따라 기술이 나에게 봉사하기보다 내가 기술에게 봉사하는 노예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아무리 좋은 데 있어도 기술의 본질을 잘 알고 내가 무엇을 원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는 게 인류에게 좋은지 그걸 알지 않으면은 그 수백만 불 연봉 받아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수백만 불 갖고 저기 들어갈 겁니다. 비행기 타고 돌아다녀 봤자 그게 얼마나 환경이나 해롭게 되고 그게 뭘 인류에게 기회가 되냐 이런 말. 스마트폰에 얼굴을 붙인 채 길을 다니는 좀비들을 봐라. 이 유발하라겠냐 그 책에서 그들이 기술을 통제하는 걸까? 기술이 그를 통제하는 걸까? 아이폰을 공동 개발한 토니 파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종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뭘 내보낸 거지? 응? 아이폰 개발한 친구가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뇌를 날라버리고 잘 설정할 수 있는 핵폭탄 생산에
일조한 것은 아닐까 우려했던 얘기. 실리콘밸리의 부자들은 다 이런 투자자도 마찬가지다 이런 고민을 한다는 얘기예요. 언젠가 제임스 윌리엄스 아까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강의한 그 친구죠. 프린스턴 그 제임스 윌리엄스가 인력실자 설계자 수백만 앞에서 강연을 했다는 거예요. 현재 자신이 설계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싶은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수많은 세계에서 제1급 인력실자 갖다 놓고 강의를 한 거예요. 현재 당신이 설계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싶은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라는 단순한 질문을 던졌다. 강연장은 침묵의 습사였다. 사람들은 주위를 서로 둘러봤다. 손을 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최고의 설계자들이 연방을 갖다가 말이야 수십억 수 받고 있는 설계자들이 거기 있는 일이 뭐냐고 이게. 마무리 끝을 맺습니다. 깨어있는 노년의 삶. 우리 시니어 라이프가 지향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깨어있는 노년의 삶이 기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노년기에도 우리의 뇌세포도 근육도 기억력도 좀 더 줄어든다 이거예요. 줄어든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이전과 다르게 느껴지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런 구글이라든가 이런데 저기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그런 젊은 어떤 그런 마케팅하는 친구들은 또 시스템 프로그램 따는 친구들처럼 일은 못하고 있지만 할 수가 없지. 그렇지만은 그들과 다르게 우리는 세상을 좀 넓게 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윌리엄 제임스나 이런 친구들이 얘기하면은 깊이 있게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고 그들의 활동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니어들이 기여할 수 있지 않냐. 그건 아마 똑같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스템 디자인하는 사람과 똑같이 가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AI가 위세를 펼쳐도 다시 말하면 스마트폰보다 100배 강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AI가 위세를 펼쳐도 세상 전체를 바라보고 깨닫고 관조하는 힘은 여전히 시니어들의 장점이다. 소셜미디어의 악마적 디자인으로 사회를 타락시키는 일을 고발하고 사회를 보다 인간화하는 일을 젊은이들은 지금 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자 레스킨도 유발 하라리도 부모와 선배들에게 배운 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데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니어들은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인을 비하하는 그런 거 찰떡선이 없는 말이에요. 그런 그 학자들이 많잖아요. 또 정치가도 많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죽지 말고 시니어들은 시니어의 일을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다음 강의는 내가 그 쇼샤나 주보프라고 아주 이 사람은 우리 최 사장님처럼 멋있게 생긴 사람이에요. 내 또래인데 감시 자본주의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또 이게 요한 하리가 이 주보프를 언급을 했고 그래서 다음에는 오늘 강의를 좀 더 심도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 쇼샤나 주보프의 강의를 내가 하려고 합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